아버지가 삼성 장군인 것을 숨기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던 유능한 흑인 혼혈여군. 그녀의 인종과 성별을 비하하며 짓밟으려 했던 부대 지휘관을 파멸시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통쾌한 권선징악 이야기입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이라 불리는 계룡대와는 지척. 대전광역시에 자리한 육군 군수사령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거대한 기계의 심장 소리와 함께 깨어났다. 전국 각지의 부대로 뻗어나갈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육중한 수송 트럭들의 엔진음, 정비고를 울리는 쇠망치 소리, 그리고 젊은 군인들의 절도 있는 함성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이루는 곳.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의 혈관이자 동맥이었다. 그 혈액의 흐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수송대대의 작전실 한가운데 한 송이 붉은 동백꽃처럼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존재가 있었다. 이세린 중사. 그녀는 지금 막 대형 작전지도 위에 여러 색깔의 말을 옮기며 폭설로 고립된 강원도 최전방 부대로 향할 긴급 수송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었다. 3번 도로 어젯밤 폭설로 통제됐습니다. 7번 국도로 우회해야 하는데 고갯길이 얼어붙어 체인을 감아도 위험합니다. 한 젊은 하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작전실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의 시선이 세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길이 혈관처럼 뻗어 있었고 각 길의 상태와 특징, 돌발 변수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7번 국도 말고 44번 지방도를 타게. 지도상으로는 좁아 보이지만 제설 작업 우선순위가 높은 군사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시간은 30분 더 걸리겠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야. 지금 즉시 선두 차량에 연락해서 경로 변경 지시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장교의 지시보다 더 강한 확신과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판단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세린 중사는 이 부대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백 대의 군용 차량이 움직였고 그녀의 판단 하나로 대한민국의 국방 물류가 돌아갔다. 이세린 중사는 부대 내에서 경외의 대상이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의 외모는 단연 눈에 띄었다. 윤기나는 흑단 같은 머리카락, 깊고 지혜로운 아몬드색 눈동자, 건강한 구릿빛 피부와 서구적인 체형은 동양적인 이목구비와 오묘한 조화를 이루어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부대원들이 그녀를 존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혈통이나 성별이 아닌 압도적인 실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최고의 베테랑 수송관이었고 못 다루는 군용 차량이 없었으며 차량 정비와 물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는 장군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녀의 이런 능력은 군인인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늘 말했다. 세리나, 군복의 무게는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아니라 내가 짊어진 책임감과 명예의 무게다. 그 가르침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버지가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서 하늘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삼성 장군 이강한 중장이라는 사실을 티내지 않았다. 오직 중사 이세린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서고 싶었다. 이야, 우리 이 중사. 오늘도 작전실을 혼자 다 먹여 살리는구만. 저렇게 예쁜 얼굴로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척척 해내니 말이야. 이러니 내가 이 중사를 아끼지 않을 수가 있나. 기름을 바른 듯 번들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작전실 문을 열고 한 사내가 들어섰다. 이 부대의 지휘관인 마진석 중령이었다. 50줄에 들어선 그는 야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었고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교활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는 부대 순실을 핑계로 유독 세린이 있는 작전실을 자주 찾았고
그의 끈적한 시선이 세린의 몸을 후출 때마다 그녀는 불쾌감에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세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칼 같은 동작으로 경례했다. 충성. 중령님께 경례. 그래. 수고 많아. 그런데 이 중사는 전투복을 입어도 어쩜 그리 맵시가 나나.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여전사 같아. 아주 그냥. 마 중령은 칭찬을 가장한 희롱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주변의 간부들은 못 들은 척 서류에 코를 박거나 어색한 헛기침으로 상황을 외면했다. 세린은 감정을 지운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래, 임무. 아주 중요하지. 마 중령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리며 세린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는 척하며 그녀의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숨결에서 역한 담배 냄새와 위압감이 느껴졌다. 오늘 오후에 내가 사령부에 긴급 대면 보고를 들어갈 일이 생겼어.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운전병 녀석보다는 말귀 잘 알아듣고 입 무거운 베테랑 간부가 운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이 중사가 나하고 같이 좀 다녀와야겠다. 작전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대대장이 사령부 보고를 들어가는데 운전병이 아닌 특정 부사관, 그것도 여군을 지목해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불길한 징조였다. 하지만 중령의 명령이었다. 이 중사 알겠나? 오후 3시까지 내 차 대기시켜 놓도록. 복장은 깔끔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세린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서 차가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마 중령의 눈빛 속에 숨겨진 음흉하고 더러운 욕망을 그녀는 이미 여러 번 느꼈다. 하지만 거대한 군 조직 안에서 일개 중사가 대대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틀리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작전실의 분주함 속에서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손을 말아쥐었다. 약속된 오후 3시. 이세린 중사는 갓 세차를 마친 지휘관용 검은색 코란도 스포츠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전투복,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완벽한 군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곧이어 부대 본청에서 마진석 중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군복이 아닌 말끔한 사복 차림이었다. 고급스러운 재킷에 번쩍이는 금장 시계를 찬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음흉한 속내를 숨긴 사업가처럼 보였다. 준비됐나, 이 중사? 예, 중령님. 사령부로 바로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출발하게. 가는 길에 들릴 데가 있으니. 마 중령은 뒷좌석이 아닌 세린의 옆자리인 조수석에 당연하다는 듯 올라탔다. 좁은 차 안이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불쾌한 존재감으로 가득 찼다. 세린은 군말 없이 시동을 걸고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부대를 벗어나자마자 마 중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이 중사는 아버지가 한국분이시고 어머니가 흑인이라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이야, 자네 아버님 대단한 분이시네. 그 시절에 흑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다 하시고. 보통 용기로는 안 됐을 텐데. 아니면 이 중사 어머님이 대단한 미인이셨나 보군. 이 중사를 보니 그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의 말은 칭찬의 탈을 쓴 교묘한 희롱이었다. 세린은 대답 없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룸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차는 군수사령부가 아닌 대전 외곽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마 중령은 마치 자신의 정원이라도 안내하듯 대청으로 향하는 한적한 길을 지시했다.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고 길 양옆으로는 앙상한 겨울나무와 차가운 호수만이 펼쳐졌다. 세린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중령님, 사령부와는 방향이 다릅니다만. 세리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허허, 이 사람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보고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 마침 이 근처에 경치 좋은 곳이 있는데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바람 좀 쐬고 가려고 그러지. 지휘관하고 단둘이 드라이브하는 것도 부대 발전을 위한 소통의 일환이야. 안 그런가? 마 중령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힐끗힐끗 전투복 위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세린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훑고 있었다. 마침내 차는 대청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인적 없는 전망대 주차장에 멈춰 섰다. 평일 오후에 텅 빈 주차장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마 중령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이야, 공기 좋네. 자, 이 중사도 내려서 잠시 쉬었다 가지. 세리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은 채로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차량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에이, 고집 부리지 말고. 이리 와서 따뜻한 커피나 한 잔해. 내가 일부러 챙겨왔어. 마 중령은 보온병을 흔들어 보이며 그녀를 불렀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과 회유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세리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차체에 기대어 섰다. 마 중령은 종이컵 2개의 뜨거운 커피를 따랐다. 하나를 세린에게 건네며 그는 본격적으로 독사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중사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겠어. 우리 부대 놈들만 해도 이 중사 몸매가 아주 그냥 끝내준다고들 하더군. 그게 다 흑인 어머니 유전자 덕분인가? 그의 질문은 더 이상 희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그녀의 혈통을 모욕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다. 세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컵이 파르르 떨렸다. 중령님, 부하에게 하실 말씀으로는 도가 지나치십니다. 도? 하하. 이게 무슨 도가 지나쳐? 칭찬이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흑인 여자는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주 궁금했거든. 뭐가 어떻게 다른지. 피부 색깔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밤에는 또 어떻게 다를까 하고 말이야. 마 중령은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이제 노골적인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손을 뻗어 세린의 팔을 잡으려 했다. 내가 오늘 특별히 이 중사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 순간이었다. 세린은 잡히려는 팔을 뒤로 빼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커피가 든 종이컵을 마 중령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뿌려버렸다. 아, 뜨거! 마 중령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뜨거운 커피가 그의 얼굴과 비싼 재킷을 적셨다. 그의 얼굴이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 미친년이.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지휘관 얼굴에 커피를 뿌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세린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여긴 아무도 안 와. 내가 오늘 내 군 생활을 아주 끝장을 내주마. 아니, 내 인생을 끝장내주지. 공포가 세린의 온몸을 올가매는 것 같았다. 뿌리치려고 몸부림쳤지만 작정하고 달려드는 중년 남자의 완력은 그녀가 감당하기 힘들었다. 으슥한 호숫가 고립된 공간에서 그녀는 완벽한 약자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절망의 늪에서 그녀를 건져 올린 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세린아, 진정한 군인은 총칼이 아니라 정신으로 싸우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군복의 명예를 잃지 마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가장 강한 갑옷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에 젖어 있던 눈동자에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렸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이 멎고 공포가 가라앉은 자리에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다. 이세린 중사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사슴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결연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녀를 거칠게 흔들던 마진석 중령은 순간 움찔했다. 방금 전까지 절망 속에서 울부짖던 여자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서늘하고도 강인한 기세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 손 놓으시지 말입니다. 세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뭐? 이 계집애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마 중령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억압하려 했다. 하지만 세린은 그의 멱살을 잡은 손을 뿌리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중령님. 지금 중령님께서 하신 모든 발언과 행동은 군인 복무기본법 제33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제45조 성희롱 예방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행동에 마 중령은 저도 모르게 그녀를 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어렸다. 또한 군형법 제92조 의육 강제추행 및 제92조 28 성희롱 조항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휘관의 권위를 이용하여 부하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한 것 또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세린은 마치 법무관처럼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조목조목 그의 죄목을 읊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법과 규정을 무기로 든 대한민국 육군의 중사였다. 지금 즉시 모든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부대로 복귀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 건의를 묵살하고 저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시 저는 군인으로서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입니다. 마 중령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일개 중사가 그것도 겁에 질려 울던 여군이 자신에게 군법을 들이대며 저항을 운운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당혹감은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바뀌었다. 내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저항? 웃기지 마라.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야. 그가 다시 손을 뻗어 그녀를 해하려는 순간 세린의 입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제 전투복 단추에 소형 녹음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워치는 지금 이 순간 제 위치와 심박수 정보를 미리 지정된 비상 연락망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습니다. 마 중령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황급히 세린의 전투복을 훑어보았지만 소형 녹음기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극도의 흥분과 당황 상태에 빠진 마 중령은 그녀의 말을 판단할 이성을 잃었다. 비상 연락망이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만약 그 연락망이 군 관련 기관이라면 일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욕망으로 이글거리던 눈빛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흔들렸다. 그는 세린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슬그머니 놓았다. 쓸데없는 소리. 빨리 차에 타. 복귀한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척하며 차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명백히 도망치는 패자의 그것이었다. 부대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마 중령은 창밖만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고 세린은 강철 같은 집중력으로 운전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간신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마 중령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사라졌다. 세리는 텅 빈 지휘관 차량 운전석에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녀는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이대로 덮을 수는 없었다. 이대로 덮는다면 그녀는 평생 오늘의 악몽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진석은 분명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세리나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과 같다. 군인은 오직 정의를 위해서만 싸워야 한다. 또다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싸우기로.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녀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었다. 단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지켜줄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다. 아빠. 수화기 너머로 낮고 근엄하지만 딸을 향한 따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우리 딸. 웬일이냐, 이 시간에. 아빠, 저 이강한 중장님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녀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계급을 입에 담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 수화기 너머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의 숨소리가 순간 멎었다.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번개가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지휘부가 모여있는 계룡대. 그 거대한 단지 내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삼성 장군의 집무실은 해 진녘의 붉은 노을을 받아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북극의 빙하보다도 차가웠다. 육군 중장 이강한. 야전에서는 불패의 강철 사자로, 군 내부에서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쪽 같은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사내. 그는 방금 전 딸과의 통화를 마친 수화기를 들고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아빠, 저 이강한 중장님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 가늘게 떨리던 목소리. 딸이 평생 단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던 아버지의 계급을 부르며 내뱉던 그 처절한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그의 부관인 박진수 소령은 집무실 문 밖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겁고 살벌한 기운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야 모든 것을 삼켜버릴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이강한의 머릿속에서는 지옥 같은 상상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 어린 시절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놀림받고 돌아와 그의 품에 안겨 울면서도 나는 아빠 딸이니까, 군인의 딸이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던 아이. 사회의 모든 편견을 실력 하나로 잠재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딸. 그런 딸이 겪었을 공포와 수치심을 상상하자 그의 안에서 평생을 군율과 이성으로 억눌러왔던 야수와 같은 분노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이성이 분노에 잠식당할 것 같은 순간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삼성 장군이었다. 어설픈 분노는 이를 그르칠 뿐이다. 그는 딸을 위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무자비한 칼을 뽑아들어야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직통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만년설 아래 잠든 화산의 열기가 담겨 있었다. 박소령. 예, 장군님. 지금 당장 내 개인 휴대폰으로 육군 감찰실장 연결해. 안 받으면 청와대 안보실을 통해서라도 연결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비상 상황이라고 전하게 박진수 소령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육군 감찰실장. 군의 모든 비위와 부조리를 감시하고 척결하는 장군들조차 두려워하는 자리였다. 그런 감찰실장을 국가의 명운이 걸린 비상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호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잠시 후 전화기에서 육군 감찰실장인 강철규 소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강철규입니다. 이 장군님, 이 야심한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이강한은 모든 서두를 생략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 그 자체였다. 강 장군,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이건 부탁이 아니야. 자네와 나의 모든 것을 건 육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명령이다. 말씀하십시오. 대전 군수사령부 예하 수송대대 대대장 마진석 중령. 그놈이 내 딸을 건드렸다. 수화기 너머로 강철규 소장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이 한마디가 품고 있는 무게를, 그리고 이강한이라는 사자가 자신의 새끼를 문들개를 어떻게 처리할지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위 사건 조사가 아니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역적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의 시작이었다. 지금 즉시 감찰실 최정예 특별조사팀을 대전으로 보내게. 팀장에게 전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부대 도착 즉시 마진석 중령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모든 통신을 차단하라고. 그놈의 손발을 먼저 묶어놓고 그 다음 목을 치는 거야.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딸에게는 감찰실 최고의 여성 수사관을 보내서 단 하나의 상처도 더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라고 전해. 이건 명령이자 자네에게 하는 내 개인적인 부탁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전화를 끄는 이강한은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세리나 아빠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넌 아무 잘못 없어. 모든 수치와 책임은 그놈의 것이다. 지금부터 넌 숙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누구와도 연락하거나 만나지 마. 곧 아빠가 보낸 사람들이 갈 거야. 그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서는 안 된다. 알겠지? 네, 아빠. 강해야 한다, 우리 딸. 넌 군인이고 내 딸이니까. 이 아빠가 저 더러운 짐승을 어떻게 사냥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하늘이 무너져도 널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전화를 끄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계룡대의 야경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딸이 있는 대전의 깊은 어둠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낱 중령 따위는 흔적도 없이 갈아 마셔버릴 국가라는 이름의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힘이었다. 한편 대전의 관사에서 위스키를 들이켜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던 마진석 중령은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서늘한 강철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중 하나의 잠을 깨웠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당돌한 계집의 하나의 반항쯤으로 치부하며 잠을 청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어슴푸레한 여명 속에서 육군 군수사령부 위병소 앞으로 번호판 없는 검은 세단 세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섰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긴장하며 다가서는 순간 선두 차량의 창문이 내려가고 서늘한 눈빛의 남성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특별조사팀. 그 9글자를 확인한 위병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허둥지둥 차단기를 올렸다.
세 대의 차량은 부대 내에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안개를 가르며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부대 본청 앞으로 이동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사복 차림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분위기는 평범한 민간인과는 완전히 달랐다.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고 절제된 기운이 흘렀다. 팀의 리더는 최경석 중령이었다. 군내의 굵직한 비위 사건들을 처리하며 군복 입은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었다. 그의 옆에는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여성 수사관 김지원 소령이 있었다. 그녀는 성범죄 사건 전문 수사관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김소령은 즉시 이세린 중사 숙소로 가서 신병을 확보하고 안정시키도록, 나는 나머지 팀원들과 함께 마진석 중령의 관사를 급습하겠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작전의 최우선 목표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원 소령이 발걸음을 옮기는 사이 최경석 중령은 부대 당직 사령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간략하게 통보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특별감찰 임무 수행을 위해 나왔소. 지금 즉시 대대장 관사의 위치를 안내하시오. 그리고 이 감찰 사실이 단 한 명에게라도 외부로 유출될 시 당신의 군 생활도 여기서 끝날 줄 아시오. 새벽 대바람부터 들이닥친 본부 감찰팀, 그것도 저승사자 최경석 중령의 등장은 당직 사령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진석 중령의 관사 위치를 안내했다. 그 같은 시각 마진석 중령은 숙취와 불쾌감이 뒤섞인 찝찝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른거렸다. 그는 이세린의 당돌한 저항을 떠올리며 다시금 분노에 사로잡혔다. 건방진년. 오늘 출근하면 바로 최전방 격오지로 전출시켜버려야겠다. 내 힘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어떻게든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가 막 잠옷 바람으로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쾅, 쾅, 쾅. 현관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격렬하게 울렸다. 누구야?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며 문을 여는 순간 그의 눈앞에 최경석 중령과 감찰실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마진석 중령 맞나? 누구신데? 육군본부 감찰실이다. 지금부터 중령의 모든 지휘권을 정지하고 신병을 구속한다. 변명은 나중에 듣겠다. 휴대폰부터 내놓고 얌전히 따라와. 마진석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육군본부 감찰실. 왜? 어째서?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설마 어젯밤 그 일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일개 중사 하나가 본부 감찰실을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거 안 나?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양옆에서 다가온 건장한 요원들에게 팔이 붙들려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삽시간의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그리고 그 함정의 깊이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한편 김지원 소령은 이세린의 숙소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문을 열고 나온 세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이세린 중사 맞습니까? 본부 감찰실에서 온 김지원 소령입니다. 장군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장군님이라는 한마디에 세린은 굳게 닫고 있던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그녀는 김지원 소령을 방 안으로 안내했다. 김 소령은 따뜻한 눈빛으로 세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괜찮을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전부 다 말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중사님 편입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강철 같던 세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드디어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과 기나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지옥 같았던 어제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대전의 군부대를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세린 중사의 진술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구체적이었다. 김지원 소령은 그녀의 말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며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위로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진술을 마친 세린은 마치 몸 안에 모든 독을 쏟아낸 사람처럼 탈진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진술 확보와 동시에 최경석 중령의 수사는 거침없는 전격전처럼 진행되었다. 그는 마진석 중령을 대대장실에 사실상 감금시킨 채 부대의 모든 주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지휘관 차량의 운행일지와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상세 이동 기록이었다. 찾았습니다, 중령님. 한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내비게이션의 상세 경로 기록에는 어제 오후 군수사령부와는 정반대 방향인 대청호의 한적한 전망대까지 갔다가 약 50분 가까이 머무른 뒤에 다시 빠져나온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세린 중사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좋아. 이제 저 뻔뻔한 짐승의 가죽을 벗겨볼까? 최경석 중령의 다음 목표는 부대 내의 잠재적 목격자나 참고인들이었다. 그는 작전실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을 소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움에 입을 닫았다. 대대장을 상대로 한 증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때 최 중령이 나섰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모두를 훑어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어제 대대장이 이세린 중사에게 사적인 운행을 지시하고 부대 밖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거나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침묵하는 것은 동료를 배신하는 것이고 군인의 명예를 버리는 것이며 범죄를 묵인하는 비겁한 행위다. 그런 자는 군복 입을 자격이 없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한 젊은 하사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접었습니다. 중령님께서 평소에도 유독 이 중사님께 희롱에 가까운 농담을 던지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제 운행을 지시하실 때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거짓말처럼 본물 터지듯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 중사님 어머니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을, 작전 지도를 보는 척하며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것도 봤습니다. 사적인 일로 수시로 호출하는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증언은 증언을 낳고 진실은 거대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마진석이 부대 내에서 쌓아올린 호탕한 지휘관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은 여기저기서 균열을 일으키며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최경석 중령은 마침내 대대장실의 문을 열고 마진석 중령과 마주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녹취 파일과 진술서 뭉치, 그리고 대청호 전망대가 선명하게 찍힌 내비게이션 기록 사진을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마진석 중령. 당신은 어제 오후 15시부터 17시 사이 이세린 중사에게 사적인 운행을 강요하고 대청호 인근의 외딴 전망대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함께 강제 추행을 시도했다. 또한 평소에도 다수의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지휘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괴롭힌 사실이 모든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가? 마진석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았다. 자신을 향한 저기에 가득 찬 부하들의 진술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내비게이션 기록.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아니다, 이건 모함이야. 그 계집애가, 그 독사 같은 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최경석 중령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다. 마지막까지 추하기 짝이 없군. 마진석 중령,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고 당신의 신병을 육군본부 군 검찰로 이송한다. 당신의 그 더러운 가면은 군 검찰과 법정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벗겨주겠다. 최경석 중령의 선언과 함께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들어와 마진석의 양팔을 붙잡았다. 어깨에 중령 계급장이 치욕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한때 부대 전체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의 가면이 그렇게 완벽하고 처참하게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마진석 중령의 체포는 제독을 마친 대전 군수사령부 예하 수송대대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부대는 순식간에 거대한 충격과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새벽의 기습적인 감찰 대대장의 연행,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 임시로 지휘권을 인수한 육군본부 직할 감찰팀의 삼엄한 통제.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압도적인 위력으로 부대 전체를 장악했다. 병사들과 부사관, 장교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식당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생활관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추측과 소문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마 중령이 거대한 군납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가 적성국가의 간첩이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진실에 가장 가까운 소문은 가장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퍼져나갔다. 마 중령이 강철 동백 이세린 중사를 건드렸다가 그녀의 뒤에 있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꼴이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이세린 중사는 그 모든 소문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에 보호받고 있었다. 김지원 소령은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세린을 자신의 숙소에 머물게 하며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했다. 그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조치이자 혹시 모를 2차 가해나 마 중령 측근들의 회유, 협박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세린은 따뜻한 차가 담긴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분주하게 오가는 군용 차량들과 군인들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불과 하루 전 그녀는 저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채 고요히 숨죽이고 있었다. 몸은 안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의 그 서늘한 대청 호숫가에 묶여 있었다. 그의 더러운 숨결, 탐욕스러운 눈빛, 자신을 억압하던 강철 같은 악력이 되살아날 때마다 온몸이 경직되는 것 같았다. 그때 김지원 소령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중사님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분노, 수치심, 공포, 심지어는 자책감까지도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말아요. 이 중사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모든 책임은 그 짐승 같은 가해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세린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바로 그때 김소령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쳤다. 그녀는 세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전화를 받았다. 충성. 김지원 소. 예, 장군님. 예, 이 중사는 저와 함께 안전하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소령은 휴대폰을 세린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아버님 전화입니다. 세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톤의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중사인가? 예, 아빠. 몸은 괜찮은가? 네. 짧은 문답. 하지만 세린은 그 건조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자신을 향한 무너질 듯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가해자를 향한 들끓는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군이라는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이 사건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다. 오늘부로 이 중사의 보직을 육군본부 직할 부대로 임시 변경 조치했다. 내일 아침 김소령과 함께 계룡대로 이동하게 될 거다. 그곳에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머물게 될 거야. 이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의 공식적인 절차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넌 어제 내가 상대했던 그 어떤 적보다도 용감했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군인만큼 강한 군인은 없다. 아빠는 그런 내가 한없이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세린의 가슴 속에 박혀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녹아내렸다. 아버지의 인정. 그녀가 평생을 갈망해왔던 것.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선배가 후배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이자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눈물을 삼키며 더욱 단단해지기로 결심했다. 한편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으로 압송된 마진석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중령이라는 계급장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차갑고 냉정한 수사관들은 그를 피의자라고 불렀고 그의 모든 변명과 항변은 무시당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소리쳤고 자신이 아는 장군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협박도 해보았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변호사 선임 좋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붙여드릴 수도 있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조사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피의자 마진석 씨. 담당 수사관이 서류철을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 사건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누군지 대충 짐작은 가실 텐데요. 마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세린의 아버지.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는 일개 여군 중사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장군 중 하나의 영린을,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건드려버린 것이었다. 절망이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독사 같은 생존 본능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자신을 변호해줄 유일한 방법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함께 끌어내리는 것뿐이었다. 계룡대에서의 생활은 낯설고 고요했다.
이세린 중사는 군 검찰단 예하의 한 행정부서에 임시 배치되었다. 그녀의 신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 조치가 내려졌고 부서의 동료들은 그녀가 본부 파견 근무를 온 유능한 중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서류 작업들을 처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 평범함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길지 않았다. 군 검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싸움의 전장으로 나서야 했다. 그녀를 담당하게 된 이는 박선영 소령, 군 검찰 내에서도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유능한 여군 검사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인상을 가졌지만 세린을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신중하고 정중했다. 이 중사 앞으로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박소령은 조사실에서 세린과 마주 앉아 첫마디를 꺼냈다. 피의자 마진석은 국내 최고의 로펌 중 하나인 광명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으로 군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전략이라니요? 이 중사를 군대판 꽃뱀으로 만드는 겁니다. 박소령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일은 이 중사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여 벌어진 일이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중사의 혼혈이라는 배경, 아름다운 외모를 걸고 넘어지며 당신을 원래부터 행실이 가볍고 남자를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로 몰아갈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신의 사생활과 과거까지 전부 난도질하려 들겠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세린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자신의 외모와 피부색을 무기 삼아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견디고 못 견디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진실을 위해 싸울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박선영 소령의 차가운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이 젊은 여군 중사가 겉보기보다 훨씬 강인한 영혼을 가졌음을 알아보았다. 좋습니다. 그 각오라면 우리도 해볼 만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우는 전사입니다. 그날 이후 세린은 박소령과 함께 치열한 법적 다툼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수백 번이고 복기하며 진술서를 구체화했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거듭했다. 그 과정은 마치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헤집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강한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딸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조금이라도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색을 보이는 순간 마진석의 변호인단은 지휘관의 부당한 압력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을 무효화시키려 들 것이 뻔했다. 그는 그저 멀리서 딸을 믿고 군의 사법 시스템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이런 고뇌를 아는지 모르는지 마진석 측의 공격은 상상 이상으로 비열하고 집요했다. 그들은 세린이 과거에 잠시 교제했던 동료 부사관까지 찾아내어 증인으로 신청했고 그녀의 SNS를 몰래 뒤져 친구들과 함께 찍은 평범한 사진들을 문란한 사생활의 증거로 제출하려 했다. 그 모든 더러운 공격들이 세린에게 보고되었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녀의 투지는 활활 타올랐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군대 내에 만연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싸움이라는 것을. 마침내 징계위원회와 군사재판의 첫 기일이 잡혔다. 재판 전날 밤 세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관사의 작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아버지의 집무실이 있는 본청 건물의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곳에서 자신처럼 잠 못 이루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대신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는 아빠 딸이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중사니까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고 있다. 내일 아빠는 가지 못한다. 하지만 내 모든 영혼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사랑한다, 내 딸. 세리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내일 그녀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도가니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의 모든 것이 시험받고 단련될 것이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군사법원의 공기는 칼날처럼 서늘하고 무거웠다. 방청석 하나 없는 엄숙한 법정 안에는 3명의 영관급 장교로 구성된 재판부와 양측의 군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과 고소인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세린 중사는 갓 다림질한 정복을 입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고소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 피고인석에 앉은 마진석의 모습은 불과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한때 야심과 권위로 번득이던 그의 눈은 깊게 패이고 초조함으로 흔들렸으며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썼다 한들 초라한 죄인의 모습을 감출 수는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마진석의 변호인은 예상대로 교활하고 집요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며 마진석이 평생을 군에 헌신한 모범적인 군인이었음을 강조했고 이 모든 사건이 젊고 야망 있는 여군 중사의 계획된 유혹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흑인 혼혈이라는 이국적인 외모를 이용해 평소에도 많은 남성 군인들의 시선을 즐겼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출세의 발판이 되어줄 고위 장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은 먼저 피고인에게 추파를 던지며 유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잠시 인간적인 실수를 한 것을 가지고 마치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세리는 그를 쏘아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그녀의 영혼에 상처를 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지금 동요하는 것은 그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과 같았다. 마침내 세린이 증언대에 설 차례가 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증언대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방금 전까지 그녀를 모욕하던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이 꽂혔다. 증인,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날 피고인을 유혹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리는 변호인이 아닌 재판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이크에 입을 가져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없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당신이 먼저 호감을 표하며 은밀한 만남을 원했기에 피고인은 당신을 배려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휘관의 운행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며 저를 외딴 곳으로 끌고 간 것은 명백히 피고인의 의지였습니다. 변호인은 그녀를 몰아붙이기 위해 더욱 악랄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녀의 과거와 사생활, 심지어는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암시까지 던졌다. 그 순간 재판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의 말을 끊었다. 변호인, 사건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질문은 삼가시오. 한 번 더 경고 위반 시 법정 모독으로 퇴장시키겠소. 변호인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이번에는 군 검사인 박선영 소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증인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의 마진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사건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마진석은 그녀의 강렬한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린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중사로서 군복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고인 마진석은 저 한 사람을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을,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그리고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신성한 지휘권을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를 지켜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재판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저는 감히 재판장님들께 요청합니다. 부디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군대 내에서 계급이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라는 것을 모든 군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군인의 명예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법정에서 증명해 주십시오. 그녀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피해자의 진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존재 이유와 명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날카로운 외침이었다. 뒤이어 박선영 소령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마진석이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세린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다수의 증언 녹취, 그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반증하는 차량의 GPS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구속된 이후 동료 부사관을 통해 다른 증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려 한 정황이 담긴 통화 기록까지 공개되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마진석의 변호인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진석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시체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빠져나갈 모든 길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음을,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법정에 들어선 그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다.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 마진석. 본 재판부는 피고가 지휘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가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이에 피고 마진석에게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진석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군인사법에 의거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에 처한다. 파면. 그 단어가 선고되는 순간 마진석은 무너져 내렸다. 파면. 그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인생과 명예,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연금은 물론 퇴직금의 절반까지 몰수당하며 앞으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중령에서 범죄자가 새겨진 민간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말도 안 돼, 내가 파면이라니. 그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미동도 없이 자신을 지켜보는 이세린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승자의 희열도 패자에 대한 동정도 없었다. 오직 정의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고요하고 서늘한 확신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정의의 불꽃이 마침내 더러운 죄악을 모두 태우고 사그라들고 있었다. 군사법원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이세리는 바깥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안과 밖을 가르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기의 질감부터가 달랐다. 법정 안의 공기가 먼지와 위선,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바깥의 공기는 싱그러운 풀 내음과 따스한 햇살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폐부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마치 기나긴 잠수 끝에 수면 위로 올라와 내쉬는 첫숨 같았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저만치 거대한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아버지 이강한 중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별들이 수놓인 장군의 정복이 아닌 가장 평범한 색의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삼성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모진 싸움을 끝내고 돌아온 딸을 묵묵히 기다려준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세리는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다 끝났다고 해야 할까? 수만 가지 감정이 뒤엉켜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막상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먼저 손을 뻗어 그녀의 전투복 어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툭툭 털어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평생을 총과 작전 지도를 잡아온 군인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손길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고생 많았다, 내 딸. 아버지는 그 한마디만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대견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세린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정화와 구원의 눈물이었다. 가자. 집에 가서 내 엄마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김치찌개, 이 아비가 한번 끓여주마. 아버지는 무심한 척 말하며 앞서 걸었다. 세리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넓고 든든한 아버지의 등이 그날따라 조금은 작아 보였다. 마진석 중령의 파면 소식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현역 대대장이 그것도 부하 여군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군복을 벗게 된 사건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참모총장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이번 사건을 군의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자는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는 서슬퍼런 경고를 날렸단. 마진석 사건은 이후 모든 부대의 정신교육과 리더십 교육의 필수 사례로 포함되었다.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과 2차 가해 방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세린이라는 한 개인의 용기 있는 외침은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고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스스로를 치유하게 만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메스가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리는 공식적인 병가와 휴가를 받아 잠시 군을 떠나 있었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어머니의 고향인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머물며 외조 부모님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옥수수밭 사이를 거닐고 낡은 트랙터를 수리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아픈 기억은 그녀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 상처 위에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음을 느꼈다. 복귀를 앞둔 어느 날 그녀에게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새로운 보직에 대한 통보였다. 충성. 중사 이세린. 육군부사관학교 전투지휘학처 교관직을 명받았습니다. 육군부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의 허리를 책임지는 모든 부사관들이 탄생하고 교육받는 곳, 그리고 전투지휘학처 교관, 미래의 분대장, 소대장들에게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인성과 책임감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였다. 중사 계급의 그녀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것은 군이 그녀의 아픔을 보상하는 차원을 넘어 그녀의 경험과 용기를 높이 사서 미래의 군을 만드는데 기여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자 신뢰의 표현이었다. 다시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오후,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육군 부사관학교의 한 강의실. 신임 하사 리더십 과정 팻말이 붙은 문이 열리고 이세린 중사가 교단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전투복이 아닌 각 잡힌 교관용 정복을 입고 있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자신감과 지성이 넘쳤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이제 막 하사 계급장을 단 젊은 남녀 부사관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반갑습니다, 후보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지휘관의 책임과 부하의 명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교관 이세린 중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은 이제 곧 야전으로 돌아가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그들 각자의 목숨과 인생, 그리고 명예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교환을 잠시 내려놓고 후보생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한 여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관은 자신의 계급을 무기 삼아 그녀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인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용기는 결국 거대한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세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실은 그리고 명예는 바위보다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휘하게 될 부하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은 그들의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급장은 부하들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가장 먼저 비바람을 막아주라고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며 군인 본연의 책무입니다. 그녀의 강의는 후보생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들은 눈앞의 젊은 여군 교관에게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정한 리더의 무게와 가치를 배우고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세리는 노을이 붉게 물드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한때 그녀의 발목을 잡았던 절망의 그림자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후배들이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어주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첫 강의는 어땠나, 우리 딸. 이제 너는 단순한 군인을 넘어 군의 정신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한없이 자랑스럽다. 세리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고개를 들어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예고하는 장엄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는 수많은 다른 이들의 용기가 되어 군이라는 거대한 숲을 더욱 건강하고 울창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한때 수송작전 지도를 살피던 그녀의 손은 이제 미래의 희망이라는 따뜻하고 강인한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지평선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다.